이 시간은 15번째 15강입니다. 경매 정보지 자료 올려드리니까 출력하시고요. 한번 사건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선순위 가처분 사건인데요. 선순위 가처분 사건인데 선순위 가처분이 4개나 있는 사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2020 타경 2020 타경 10 5 땡땡땡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검천구 독산동 사건이죠. 물건 종별은 보면은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이 나오고 건물 면적이 나오고, 근데 토지 면적이 35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 면적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이 일괄 매각입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로 나온 사건이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 되고 소유자이자 채무자이신 분이 이모 씨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감정가격이 이게 5억에서 시작을 했죠. 5억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되고 3차 때가 3억 2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억에서 3억까지 떨어졌으니까 2억이나 떨어졌죠. 그죠? 그럼 왜 이렇게 괜찮은 물건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왜 2억이나 떨어졌을 것인가? 5억짜리가 지금 3억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많이 떨어졌잖아요.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입찰을 안 들어가고 유찰을 했을까? 선순위 가처분이 4개나 걸려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3차 때 이게 낙찰됐습니다. 3차 때 2021년 4월 21일에 낙찰됐는데 5명이 입찰 들어갔고요. 5명이 입찰 들어가서 최고가 내신 분이 80%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가가 4억 890만 원이네요. 4억 선에서 낙찰 받은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권리 분석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죠. 자, 매각 토지 건물 현황이 나오는데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고요. 건물을 보면은 1층, 2층 그리고 지하 이렇게 돼 있죠. 용도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이렇게 돼 있고요. 사용 승인은 다 받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밑에 보면은 제시외 건물이라고 돼 있는데 제시외 건물이 화장실, 1층에 화장실 이렇게 돼 있죠. 제시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에는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없으니까 등기부에도 당연히 없는 거죠. 건축물 대장에는 이 화장실이 건축물 대장에 없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있더란 얘기죠. 그러면 그런 화장실이 바로 이제 제시외 건물이 되는데 이것을 매각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매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다시 제시외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 건물이 있더란 얘기죠. 그럼 그걸 갖다가 등기부에 기재도 안 돼 있는 건데 그걸 매각 물건에 경매에 포함시킬 건가 말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면 매각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50만 원도 매각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고요. 임차인 현황을 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한인모 씨가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죠. 전입일자가 2014년 2월 27일입니다. 바로 권리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등기부를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한모 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임차인이죠. 근데 전입신고를 언제 했는가 하면은 2014년도 2월 달에 이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전입신고. 그 다음 확정일자 찍은 게 언제입니까? 확정일자 찍은 게 2014년 2월 14일입니다. 확정일자 먼저 찍었죠. 그럼 여기 2월 27일이고요. 2014년도 2월 14일에 한모 씨가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이건 확정일자를 먼저 찍은 사례가 됩니다. 보통 이제 계약서를 쓰고 나면은 계약서를 쓰고 나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센터 가가지고 바로 확정일자 찍죠. 확정일자 찍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입주 들어가는 날짜, 전입 들어가는 날짜, 이사 들어가는 날짜 아직 많이 남았겠죠. 그죠? 이런 것도 그런 경우죠. 일단 계약서를 쓰고 나서 바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미리 받아두는 거죠.
확증일자를 받아뒀을 때 이 확증일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전입신고까지 들어갔을 때 이 확증일자가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2014년 2월 14일에 확증일자 먼저 찍었고 27일 날 이사를 들어간 거죠. 27일에 이사 들어가면서 이제 전입신고를 한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가 2020년 8월 달인데 7월 23일에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배당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배당요구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건물등기부 맨 위에 보시면은 한인모 씨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오죠. 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2018년 5월 29일에 정액되었다. 정액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8년 5월 31일에 확정일자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이 한모 씨가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4년 2월 14일하고 2월 27일에 이때는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억이었죠. 1억이었고 2천만 원 정액을 했는데 2천만 원 정액을 한 게 2018년도죠. 2018년도 5월 29일에 5월 달에 5월 29일에 한모 씨가 보증금 2천만 원을 정액을 했습니다. 한모 씨가 2천만 원을 정액을 했다는 얘기죠. 확정일자는 언제 찍었는가 하면은 2018년 5월 31일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보증금 1억에 대해서 2월 14일에 확정일자 찍었고요. 나중에 이제 2018년 5월 29일에 2천만 원 정액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 5월 31일에 확정일자 찍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건물등기부가 나오는데 건물등기부를 한번 보죠. 건물등기부 1번 2018년 5월 11일 그럼 여기네요. 2018년 5월 11일에 이모 씨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모 씨가 소유권 취득을 한 겁니다.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등기부 2번에 보면 가처분이 들어와 있죠. 신용보증기금, 3번도 가처분, 중소기업은행, 4번도 가처분, 서울신용보증재단, 5번도 가처분, 대한민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 가처분 전부 다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이영모 씨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이영모 씨를 대상으로. 이 뭔 얘기인가 하면은 이영모 씨 이전에 소유권자가 딴 사람이 있었죠. 등기부를 먼저 봅니다. 이게 사설 경매 정보지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그 등기부 전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소유권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영모 씨는 현재 소유권자잖아요. 그 전에 소유권자, 그러니까 한모 씨가 세입자로 들어오기 이전의 소유권자에 대해서는 이 사설 경매 정보지에는 그게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하실 때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등기부를 떼봐야 어떻게 지금 사건이 흐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뒷부분에 등기부 제가 실어놨는데 등기부를 먼저 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등기부 1페이지 보면은 갑구란에 밑에 갑구란에 1번 소유권 이전 이남모 씨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번 등기부 2번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2006년 4월 27일에 접수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재모 씨입니다. 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취득을 했는가 하면은 2006년 4월 27일. 그럼 2006년도니까 2위죠, 그죠? 2006년도에 이재모 씨가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재모 씨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한인모 씨가 세입자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영모 씨 앞으로, 이재모 씨가 이영모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처분이 지금 4개나 들어와 있는데, 다시 앞으로 가서, 경매정보지 등기부 앞으로 가서, 두 번째 페이지 봅니다. 맨 앞에서 두 번째 페이지 건물 등기부를 보고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에 보면은 그 2018년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에 가처분이 들어왔고요. 이것이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그런데 오른쪽에 비고란에 사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처분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이영모 씨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영모 씨를. 이 내용이 뭔 말입니까? 사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원래 이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채권자들이거든요.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누굽니까? 이영모 씨가 채무자입니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이재모 씨가 빚을 지금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앞에 있는 원래 전 소유권자인 이재모 씨에 대해서 채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 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가처분이 2018년 11월 5일에 들어왔죠. 2018년 11월 5일에 들어온 가처분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은행에서 들어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비고란에 보시면은 사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이죠. 이 중소기업은행도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누굽니까? 이영모 씨가 채무자가 아니라 이재모 씨가 채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모 씨에 대한 채권자가 4개나 있는데 이 4사람,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이 4사람의 채권자가 이재모 씨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재모 씨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건물을 갖다가 이영모 씨한테 넘겼다는 얘기죠.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들이 볼 때는 이 이재모 씨가 하고 이영모 씨하고 둘이 짠 걸로 보인다는 얘기죠. 둘이 짰다는 얘기죠. 만약에 소유권이 이쪽으로 귀속이 되면은 이재모 씨의 채권자가 4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빚을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은 재산이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볼 때는 이재모 씨하고 이영모 씨가 짜고 쳤다. 짜고 쳤으니까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사행이다 이런 얘기. 사행이. 제3자한테 피해를 끼칠 목적으로 하는 게 사행이니까 사행위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이 이영모 씨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가처분을 제기한 거죠. 이 가처분 소송에서 이 4사람이 승소를 하게 되면은 가처분의 목적 자체가 여기 나와 있듯이 사회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니까 이영모 씨 앞으로 돼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시켜달라고 가처분을 건 거죠. 그리고 소송을 들어간 겁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이영모 씨 앞으로 돼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되는 거니까 이영모 씨는 소유권 말소가 되고 전 소유권자인 이재모 씨 앞으로 소유권은 복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4사람의 채권자는 이재모 씨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 복귀가 됐으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든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 4사람의 가처분권자는 채무자가 이재모 씨인데 이재모 씨가 유일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재산을 이영모 씨 앞으로 넘겼다는 얘기죠. 이영모 씨 앞으로 넘기니까 이 사람들은 채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2사람이 짰다고 보여지는 거니까 사행위 취소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영모 씨 앞으로 돼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말소 청구에 대해서 가처분을 제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처분권자가 신용보증기금, 두 번째 가처분권자가 중소기업은행, 세 번째 가처분권자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고 네 번째 가처분권자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고 등기부 6번에 보면은 강제경매가 들어왔죠. 이 강제경매 누가 집어넣습니까? 첫 번째 가처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강제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겁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건저가압 담경전인데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는 경매 개시등기가 보충적으로 말소기준권리로 작동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앞의 사건에 있어서는 이미 경매 개시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됐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가 말소기준권리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소기준권리보다도 선순위 가처분이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이 4개나 지금 걸려있는 거죠. 이 선순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찰 들어가려고 보니까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이 4개가 있고 이거를 지금 떠안게 생겼으니까 인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입찰자가 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찰되고 나서 이번 3차 때 낙찰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처분, 이 선순위 가처분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법률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목적물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이 가처분을 떠안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럼 왜 이 가처분, 선순위 가처분인데 인수하는 거 아니냐? 원칙은 인수를 해야 되지만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가처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처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이유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건물 등기부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밑에 토지 등기부 같은 경우도 뭐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판결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사항을 보면은 주의사항 바로 위에 보면은 관련 정보가 나와 있는데 자, 관련 사건 이렇게 돼 있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8 가합 589 뭐 땡땡땡 판결 정본 확정 판결 나온 겁니다. 이 가처분권자가 4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확정 판결이라기보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주의사항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매각 허가에 의해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놓고 토지에 대해서 갑구 10번의 가처분 등기, 갑구 11번 가처분 등기, 12번 가처분 등기, 13번 가처분 등기 이 네 가지 선순위 가처분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이렇게 적어놨다는 얘기죠. 이것도 틀린 겁니다. 잘못 적은 겁니다. 틀린 겁니다.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해서도 세 번째 줄에 건물 나오죠. 건물에 대해서도 14번 가처분 등기, 15번, 16번, 17번 가처분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라고 했는데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인수된다라고 이게 적어놔 버리니까 입찰자들이 못 들어간 거죠.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찰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은 각 가처분권자들은 사행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상 회복 대신에 가액 반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가처분권자들이 가처분이 걸려있다는 얘기는 소송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소송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각 가처분권자들은 사행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상 회복 대신에 가액 반환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 판결을 받긴 받았는데 원상 회복으로 갈지 가액 반환으로 갈지 그거는 뭐 법원의 마음인 거죠. 만약에 원상 회복 판결이 내려졌으면은 이 이영모 씨 앞으로 소유권은 말소가 되고 소유권은 자동으로 원래 소유권자인 전 소유권자인 이재모 씨 앞으로 소유권은 복귀가 됩니다. 그런데 원상 회복 판결을 때릴지 아니면 가액으로 반환하라고 판결을 때릴지 그거는 뭐 판사님 많은 거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원상 회복 판결이 아니고 가액 반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권자도 이 경매에 들어갔으니까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이 가처분권자들도 배당 신청을 해서 돈으로 받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처분권자들이 원상회복 판결이 아니고 가액 반환 판결을 놔버리는 바람에 이 가처분권자들이 전부 다 4명 전부 다 배당에 들어갑니다. 배당에 들어가서 배당받고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목적물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법률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선순위 가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좀 뜯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이 4가지 같은 경우는 가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들어갔는데 원상 회복이 아니라 가액 반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4사람의 가처분도 배당 요구를 했고요. 배당받고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은 그 매각물건 명세서 그 다음 페이지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뭐 사건번호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이 나와 있는데 이 최선순위 설정이 말소 기준 권리로 보시면 됩니다. 2020년 5월 27일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요거죠.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은 비고란에 보시면은 한인 모 씨가 보증금 1억 2천 중에서 2천만 원은 2018년 5월 29일에 정액되었고 정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일자 찍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인해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이 가처분 권리들은 낙찰자가 맨 밑에 줄에 보세요. 이런 가처분 등기 4가지, 토지에 대한 가처분, 건물에 대한 가처분 이 4가지는 마지막 줄에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에서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 이걸 사설 경매 정보지에서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이 4가지 가처분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보다도 선순위 가처분이 4개가 있고 이걸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입찰을 못 들어갔던 거죠. 앞에서. 그래서 1차 때도 유찰되고 2차 때도 유찰되고 3차 때는 뭐 4명인가 5명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원래 5억에서 시작을 한 게 3억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이 물건상으로는
이 법률 관계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입찰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 밑에 비고란, 매각 물건 명세서 맨 밑에 비고란을 보고 있습니다. 1번에 일괄 매각이고 제시외 건물, 아까 1층에 화장실이 있었죠. 감정 가격이 50만 원짜리. 그것도 매각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2번에 보니까 각 가처분권자들은 사회행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상 회복 대신에 가액 반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를 하긴 했는데 가액 반환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죠. 돈으로 돌려받아라 이런 얘기죠. 이 등기가 원상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이제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받고 떨어져 나가라. 가액 반환 판결이 내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의 가처분권자들이 결과적으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뭐 등기부는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등기부 맨 뒷부분입니다. 등기부의 맨 뒷부분에 보면은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보면은 1번에 소유 지분 현황 갑구란 해서 이영모 씨가 지금 단독 소유하고 있죠. 지금 현재 소유권자 이영모 씨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소유 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이 가처분 4개를 다 기재를 해놨죠. 가처분 4개를 다 기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신용보증기금이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 신용보증기금 첫 번째 가처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경매를 집어넣었잖아요. 이 신용보증기금이 강제경매를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민사집행법에 따르면은 경매신청 채권자죠. 이 사람이 경매신청 채권자는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매신청을 직접 했다는 자체가 경매 집어넣어서 낙찰되면은 그 낙찰대금에서 자기가 배당을 받겠다는 의사 표시로서 경매를 직접 집어넣은 거니까 경매신청 채권자는 배당 요구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죠. 법조문에. 그러니까 이 신용보증기금이 경매신청을 했으니까 배당 요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소기업은행하고 뭐 이거 서울 뭐 저거 뭐 보증기금입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 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경매 기록을 보면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처분권자 4사람이 원상 회복 판결이 아니라 가액 반환 판결을 받고 나서 4사람 다 배당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당 받고 어차피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낙찰자가 이 가처분권자들을 인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는 얘기죠. 입찰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자, 등기사항 요약을 지금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건축물 대장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건 처리 송달 내역이 있습니다. 문건 처리 송달 내역 쪽을 보면은 맨 밑에 송달 내역을 보세요. 송달 내역의 그 다음 페이지, 뒷페이지입니다. 송달 내역의 그 다음 페이지, 뒷페이지를 보면은 맨 위에 보시면은 맨 위에 2021년 1월 21일에 배당 요구권자라고 명시가 돼 있죠. 배당 요구권자가 이게 서울 뭐 신용보증기금인가 있었죠. 세 번째 가처분권자.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권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보면은 2021년 1월 21일에 배당 요구권자 중소기업은행이죠. 이거죠, 그죠? 두 번째 가처분권자. 중소기업은행이 배당 요구했다고 배당 요구권자한테 통지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세 번째 칸에 2021년 1월 21일 배당 요구권자 대한민국이죠, 그죠? 대한민국도 배당 요구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권자 대한민국에 매각 및 매각 결정기일 통지서를 발송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 1월 20일에 채권자, 이거죠. 신용보증기금이겠죠. 신용보증기금에도 통지서를 발송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가처분권자 4사람 전부 다 배당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배당 요구권자에도 들어가 있고 신용보증기금은 직접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배당 요구한 것과 똑같이 간주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4가지 가처분권자 전부 다 배당에 들어가서 배당받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선순위 가처분은 이것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은 뭐 사실관계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뭐 박스가 나와 있는데 뭐 당사자 구분이 있고 채권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고 가처분권자가 있는데 밑에 부분에 보면은 배당 요구권자
배당 요구권자, 뭐 서울신용보증기금 돼 있고 그 마지막 줄에 배당 요구권자 대자가 쓰여있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맨 밑에 보면은 배당 요구권자 중 이렇게 돼 있죠. 중소기업은행이죠, 그죠? 전부 다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직접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배당 요구권자에 들어간 것이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전입세대 열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시면요.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서 사건 번호 찍고 그러나 당사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여기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보면은 자, 기본 내용이 나와 있고 사건 번호 2018 카단 뭐 81 뭐 저쩌고 돼 있고요. 오른쪽에 사건명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돼 있고 채권자가 누굽니까? 채권자가 중소기업은행이죠. 중소기업은행이고 채무자가 누굽니까? 이모 씨 앞으로 돼 있죠. 이모 씨 이렇게 돼 있고 청구 금액이 오른쪽에 뭐라 돼 있습니까? 1억 950만 원이죠. 1억 950만 원. 그 밑에 담보 내용이 있고 그 밑에 종국 결과 2018년 11월 5일에 뭡니까? 인용이죠.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이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죠. 얼마를 가져가라 그랬습니까? 아까 1억 950만 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은행에 손을 들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사건 번호 2018 카단 203 뭐 땡땡땡이고 오른쪽에 똑같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채권자가 누굽니까? 신용보증기금 요겁니다. 신용보증기금. 채무자가 누굽니까? 오른쪽에 이영모 씨 이 사람이죠. 이 사람 현재 소유자 이 사람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종국 결과 뭡니까? 2018년 10월 10일에 뭡니까? 인용 결정 내려졌죠.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신용보증기금에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19 카단 82 땡땡땡 사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고 채무자는 역시 이영모 씨가 되죠. 청구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950만 원이죠. 액수가 똑같습니다. 종국 결과 밑에 종국 결과 2019년 11월 18일에 인용 결정이죠. 누가 이겼습니까?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것이 소유권을 원상 회복하라는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 가액 반환 판결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처분권자 네 사람은 가액 반환이니까 배당에 들어가서 경매 배당 신청을 해서 배당에 들어가서 배당받고 떨어져 나가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 뭐 배당표 참고해 보세요. 배당표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시간 한 5분 정도 돼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 볼까요? 일단 이제 뭐 구독신이라든가 지지옥신이라든가 배당표 같은 경우는 그거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그냥 잡아 돌리기 때문에 도식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배당표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요. 여기서 논점이 뭔가 하면은 말소기준권리가 밑에 있었잖아요. 경매 개시던 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지금 이 한영모 씨가 문제가 되는데 한영모 씨는 선순위 대학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증금 1억에 대해서 확정일자 찍었죠. 그 다음에 1억 2천이니까 2천만 원 정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 찍었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배당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잠깐만 보면은 배당 순서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이걸 먼저 배당을 해줘야 되죠. 그죠? 첫 번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두 번째 당해세가 들어갑니다. 당해세.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조세. 당해세를 제외한 일반조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네 번째 공과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과금. 여기서 말하는 공과금은 4대 보험 얘기하는 겁니다. 4대 보험,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 또 뭐 하나 있죠. 그죠? 국민연금 해서 4대 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선변제권의 싸움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저당권이 있고 두 번째 전세권이 있고 세 번째가 담보가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된 임차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지금 확정일자를 여기도 찍고 1억에 대해서 확정일자 찍고 2천만 원 정액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 찍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순위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는 가처분만 4개가 들어가 있지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선순위로서 보호를 다 받는 거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요건을 따져서 그것이 최우선 변제 요건에 적합하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못 받은 부분이 있다면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들어가서 다 받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세입자인 한모 씨 같은 경우는 뭐 100%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말소기준권리 밑에 보니까 세금이 2개나 들어가 있죠. 그죠? 이 세금이 등기는 나중에, 압류 등기는 나중에 됐지만은 세금 같은 경우는 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법정일자는 우리가 모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법정일자가 만약에 이것이 뭐 당해세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당해세는 당해세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적용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법정일자가 확정일자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잖아요. 확정일자 찍은 날짜보다도 이 조세의 법정기일이 날짜가 빠르다라고 한다면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매 개시등기보다도 나중에 지금 압류나 가압류나 뭐 2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것이 법정기일이 앞선다라고 한다면, 확정일자보다 앞선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죠.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게 있어야 밑으로 내려갈 텐데, 만에 하나 이 세금의 액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배당을 다 받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미배당 보증금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1억 2천을 받아야 되는데 1억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은 미배당 보증금 2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뭐 거의 다 받을 것 같은데 배당표를 짜봐야 알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 뭐 이런 논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선순위 가처분,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이 4개나 걸려 있는데, 그 가처분의 목적 자체가 사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말소 등기죠. 읽어드리면요, 사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소송을 들어갔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원상 회복 판결이 아니라 가액 반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상 회복 판결 나왔으면은 이영모 씨는 소유권 상실하고 소유권은 전 소유권자인 이재모 씨 앞으로 소유권은 복귀가 되죠. 그런데 소유권 말소가 되는 게 아니라 가액 반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배당 요구를 했고요. 가처분권자 4사람이 전부 다 배당 신청을 했고 배당받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이라 할지라도 입찰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전혀 없는 물건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3회차 때 뭔가 4억 얼마에 이제 낙찰을 받았죠. 그죠? 예. 입찰 들어가신 분이 5분이나 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경매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법률 관계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들어가신 거죠. 예. 자, 15강은 여기 가처분 사건을 다뤘습니다. 15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